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용정보 이철음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좀 전에 K-팝 같은 재밌는 거 보시다가 좀 고리타분한 금융산업 얘기를 좀 드리게 돼가지고 되게 좀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AI와 금융산업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용정보는 금융권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지만 금융권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 기관으로서 AI를 금융 현장에 적용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융산업이 AI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오늘 단편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용정보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신용정보원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융권에서는 저희를 줄여서 신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 같은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신용정보법상에 유일하게 인가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여러분이 금융거래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모든 신용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 국민의 신용정보를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금융거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출 받으실 때 정보조회 동의 요구를 받으셨을 거예요. 쓰셨을 거예요. 썼을 건데 거기에서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그 기관이 저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저희 또 다른 역할은 금융 빅데이터 전문기관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써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마이데이터로서의 유통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때 빅데이터가 유행이었다가 자연스럽게 AI가 된 것처럼 저희도 금융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저희도 금융권의 AI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AI 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서 어떤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협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들을 실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사실은 저희 원장님, CEO이신 원장님께서 지난 핀테크 위크 때 기조연설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인데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하시면서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공과 통찰을 가지신 분이고 AI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축한 자료라서 제가 오늘 이런 원장님의 철학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장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AI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AI가 잘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고요. 오른쪽에는 금융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약한 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이 잘 만나서 행복하게 결합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때 발생하는 이 교집합 내지 이 교차점이 되는 영역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하루하루 진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우리 미국 금리 하나만 바뀌어도 전 세계의 금리나 주가, 환율이나 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주식도 울고 웃습니다. 그러시잖아요, 많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흐름하고 상황을 포착하기를 희망하고요.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금융 데이터와 AI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고객 데이터나 마이 데이터 같은 개인 차원의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고 금융 서비스의 시선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금융산업이 좀 더 실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융 소비자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금융 소비자들은 여러분 다 금융 소비자시잖아요. 다들 나는 누구, 지금 어디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제대로 된 AI 서비스가 나와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좀 더 이 금융시장이 금융 소비자에게 좀 더 흥미롭고 동적인 생태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래 4번에 보시는 것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 예, 죄송합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분산형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70대 어르신한테 해외 ETF를 추천한다거나 20대 청년한테 돈도 없는데 분산형 투자라고 얘기한다 하고 해서 화만 돋구는 일은 하지 말고 좀 더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산업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AI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AI가 개인이나 기업,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하나의 성장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AI가 없을 때의 성장 곡선과 AI가 함께하는 성장 곡선은 분명히 다를 거고요. AI를 적용함으로써 초기에 최소한 중상등급까지는 빠르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어떤 성장 조력자 역할을 AI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방법인데요. 어떤 도메인의 어떤 지식들을 최대한 확장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의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어떤 숨겨진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AI라는 것이 어떤 미래 필드로의 어떤 그 변화 가중치를 추정해내는 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AI가 미래 필드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나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 필드로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더 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회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출 상환이나 연체 같은 불연속적인 값을 예측하고 분류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류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의사결정 사항이 많은 금융산업에서 고액 세분화나 신용평가, 사기탐지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분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보시는 AI 중에 판별형 AI, 왼쪽에 있는 판별형 AI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에서 판별형 AI는 AI 신용평가 모형이나 FDS,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곳에서 예전부터 많이 적용이 시도가 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적용하기 좀 어려운 걸림돌 중에 하나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한 어떤 그 데이터 접근성이나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어떤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생성형 AI, 요새 화두인 생성형 AI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챗GPT가 각각의 판별형 AI와 생성형 AI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요새 뭐 AI 발표들 보시면 다들 이런 거 하나씩 하실래 저도 이제 유행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뭐 그림 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 설명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장표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권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은 역시나 뭐 다들 그렇지만 LLM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들 아시지만 챗GPT 같은 성능이 좋은 상용 LLM들을 SaaS 형태로 해서 금융 서비스에 접목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망분리 규제입니다. 망분리 규제라는 건 이제 금융권에서 내부망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상용 LLM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금융권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최대 수건은 이 망분리 개선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난 8월이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망분리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참석을 좀 했었는데요. 비록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긴 하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허용을 하고 입력 데이터도 가명 정보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꽤 전향적인 방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걸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연말 중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쳐서 내년쯤에는 아마 금융 앱들 많이 쓰시잖아요. 앱에서 아마 이 챗GPT나 하이퍼클로버 같은 AI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들을 만나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권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챗GPT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성능이 좋은데도 왜 안 쓸까요? 왜냐하면 비쌉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API를 호출하는 비용이 들고요. 또한 이제 뭐 어떤 전용 테넌트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랜딩존 같은 어떤 보안 전용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최소한 수십억에서 100억 정도 단위로 돈이 크게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신용 정보나 회사의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외부로 이게 어떤 전송을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오픈 소스 LLM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상용 LLM과 오픈 소스 LLM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멀티 LLM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LLM과 관련된 두 번째 금융권의 동향은 물론 대고객 서비스도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지만 우선 내부 업무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POC를 통해서 내부 업무 관점에서는 상당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상태고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K은행입니다. K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업무에 따라서 한 20에서 50%까지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업무 관점에서는 문서 작성이나 코드 리뷰, 콜센터 지원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측면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횡적, 종적인 단계별 확장이 필요합니다. 횡적 확장은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종적 확장은 데이터의 절대량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어떤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횡적 확장은 어떤 모델의 예측력이나 성능에 관련된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종적 확장은 데이터 커버리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AI의 편향성 내지는 AI의 신뢰성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의 종적 확장, 데이터의 절대량을 확보하는 일이 어떤 회사의 그 시장 점유율이나 마켓 셰어 등의 좌우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합성 데이터라는 것을 새롭게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렇게 데이터량을 늘리는 것도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AI의 학습과 적용은 결국 좁혀나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내의 범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실제로 활용할 분야까지 좁혀나가는 그런 순차적 학습 방법이 저희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적용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에서 AI가 적용되는 분야를 다음 두 장에 걸쳐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인사이트 및 컨텐츠, 소비자 인터페이스, 트레이딩 및 자산관리, 오퍼레이션,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지원 등 정말 다방면에 다양하게 AI 적용이 시도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수리 모델들,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들이 활용되는 분야인 인사이트나 트레이딩,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스크 관리 쪽은 주로 판별형 AI가 주로 적용될 것 같고요. 컨텐츠나 소비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지원 쪽은 주로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말씀드리자면 S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 모든 업무의 80% 이상의 이제 이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방위적인 전환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신용정보원이 지금 AI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재능과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재능과 열망 다 대단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절박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재능과 열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 어떤 틈새를 볼 수가 있고요. 이 틈새를 계속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좀 더 어떤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조직이 많이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조직이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요. 저희 조직이 좀 더 창의적인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AI 관련된 문서들을 보시면 창의적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AI 도입이 되든 간에 아니면 AI 도입의 결과물로서 창의적인 조직이 생기든 간에 어쨌든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서 조직이 좀 더 아이디어 지향적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실행력도 겸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의 내적 구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직이 좀 더 항상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이기도 하고 전 세계이기도 하고 슈퍼스타 기업부터 부실 기업까지 한번 분포를 그려본 건데요. 이 분포 보시면 굉장히 부르다한 분포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분포를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밸류업 되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장 드라이버를 한 두세 개의 파라미터를 압축해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을 하는 순서는 어떤 AI가 작동하는 어떤 틈새나 작동 영역부터 시작해서 완결하는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실사고시 정신을 바탕으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AI가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자원 소요도 많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일상 사무에서 정형화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모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지평으로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좀 더 글로벌 옵티멈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요새 AI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적용만 하게 되더라도 만점은 아니더라도 기본 이상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금융산업과 AI의 교차점을 찾기 위한 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정체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해오던 방식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마이데이터 산업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데이터 산업같이 야심차게 새로 시작한 산업도 어떤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금융상품의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자가 금융 냉장고를 선택할 때 어떤 여정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여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냉장고를 선택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냉장고에 대한 정보만 찾아보고 백화점이나 양판점 몇 군데 돌아다녀 보시면 냉장고 금방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금융상품은 상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금융소비자의 페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 내리는 거 보고 왜 내렸을까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좌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좌절의 포인트가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금융상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금융상품은 마이크로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크로한 정보, 즉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측면에서는 마이크로한 정보가 매크로한 정보가 만나는 또 다른 교차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교차점이 바로 글로벌 솔루션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관점에서는 페르소나 DB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 소비자 개개인의 개인 신용 정보는 굉장히 다르게 민감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1:1 서비스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고객 데이터를 유용화해서 최대한 세분화한 페르소나 DB, 여기서는 1000개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DB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춘 1000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금융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딱딱한 얘기인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금방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AI를 하기 위한 준비물은 열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준비물만 갖춰진다면 AI를 적용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 신용정보원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조직으로 진화하는 것에 따른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이제 보시면 이제 AI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AI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주는 효과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비단 이제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AI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력 산업 및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